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원산의 문학 문양입니다. 날씨가 쌀쌀하니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첫눈이 살짝 왔습니다. 제가 자유를 위한 정치담론으로 해서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사실 제가 정치에 대해서는 문외 아니고 아는 정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는 말대로 뜬금없이 정치 얘기를 하게 됐는데 요즘 정치 상황이 너무 긴박한 것 같아가지고 정치에 무관심한 저도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현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즘 정치를 자유파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데 마치 문학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있고 무관심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를 들어가 보니까 우리나라 해방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백범,김구, 이승만 역사도 알아야 되고 박정희도 알아야 되고 5.18도 알아야 되고 세월호도 알아야 되고 또 김경수 누르꾼 사건도 알아야 되고 이해하는데 너무 복잡한 거예요. 현 상황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나 한번 브리핑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 공학도 출신이라 가지고 암기를 아주 못합니다. 암기를 못하고 전부 이해하는 수준이니까 뭐가 이해가 돼야 되지 암기하는 건 잘 안 됩니다. 하여튼 건 참조해 주시고 하여튼 정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현 정치가 이렇게 되었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요임금 시대에 격양가라는 시조가 하나 있어요. 보면은 내용이 해 뜨면 일찍 나가 논밭을 갈고 밤이면 집에 와서 편히 쉬느나 우물 파 물 마시니 걱정 없는데 그까지 저항이야 알 바 없으라 이런 내용입니다. 격양가인데 농부가 농사 짓고 소 타고 오면서 손자하고 오면서 진 시조라 그래요. 핵심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왕이 누군지도 모르고 편안하게 농사 짓고 이렇게 밥 먹고 산다 이런 얘기예요. 즉 정치에 관심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시대를 가장 이상적인 정치 형태, 사회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공자는 요순 시대에 이런 상황을 가장 편안한 상태, 소위 말해서 배부르고 등 따신 이런 국민들의 상태, 백성들의 상태를 가장 이상적인 정치 상태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정치가 복잡해서 뉴스마다 정치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격양가의 그 상태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격양가라고 안 하고 격앙가라고 합니다. 앙가, 분노한 앙심이 많은 이렇게 또 얘기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치를 알려면 이 세계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지구입니다. 지구. 야 이거 지구 얘기하면 또 태양계 얘기하면 또 우주 이야기 복잡해집니다. 이게 물리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데 이 지구를 보면 이렇게 되는데 지구가 둥근 거는 또 얼마 전에 알게 됐지만 불과 한 3, 400년 전에 알게 됐지만 이 나라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극동아시아 이쪽에 쪼매난 나라 이렇게 있습니다. 대륙을 향하기도 있고 대륙 끝자락도 있고 우리 뒤에 보면은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일본이 있고 또 바다 건너서 미국이 있고 이렇게 지리적으로 우리가 이런 위치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보시면 이 나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나라들이 나라마다 다 그 나라의 건립 역사와 나라의 또 흥망성쇠 역사가 다 있으니까 너무 복잡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 위치는 태평양을 이렇게 앞에 두고 있습니다. 태평양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뭐냐면은 이 태평양의 출입구에 해당되는 나라가 일본하고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태평양의 그 정치 세력, 태평양의 정치 세력은 누가 관할하고 있냐면 미국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러시아나 중국이 이 태평양을 뻗어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러시아와 중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이 태평양을 두고서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이 대한민국을 경계선으로 해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항공모함이 지금 나가는데 중국의 항공모함이 대만으로 갔대요. 랴옹이 항모가 대만으로 출발하니까 미국에서 관찰을 딱 해보니까 중국의 항공모함이 두 번째라고 하는가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대만으로 쫙 내려가니까 미국이 웬일인가 해서 미국 항공모함이 따라붙었어요. 따라붙고 그러니까 또 일본 항공모함이 또 따라붙었어요. 그러고 또 영국 항공모함이 또 따라붙었어요. 그래가 대만 지역에 항공모함이 총출동했어요. 총출동. 대만에. 예, 대만역에. 이게 왜 그러냐면은 대만이 중국을 이렇게 딱 가로막고 있어요.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 중국이 이 대만을 먹으려고 항공모함을 보내니까 미국의 항공모함도 가고 일본 항공모함도 가고 영국 항공모함도 모여가지고 대만 해협에 항공모함이 지금 많이 모여 있대요. 굉장히 많이 모여 있대요. 그만큼 민감한 상황입니다. 그 대만 위치도 이렇게 중요시이면 대한민국은 당연히 중요시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세계 정치학적으로 봐서.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대만 해협에서 원인을 모르고 중국 항공 핵 잠수함이 폭발했다는 겁니다. 대만 앞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 의해 가지고 지금 사회주의나 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초미 관심사예요. 또 홍콩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정세를 보고 대한민국을 봐야 된다. 대한민국끼리 뭐 통일하자.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중국이 가만지 않고 러시아가 가만지 않고 미국이 가만지 않아요. 자, 그 미국을 봤을 때 이게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될 거냐 말 거냐 관심이 많아요. 그래도 일본은 보면 사회주의가 되면 대한민국 사회주의면 일본에 바로 공개를 받으니까 사실 대한민국이 일본이나 미국을 막아주는 전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비 문제가 나오는 건데 한국이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팽창을 막고 있으니까 미국은 당연히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방비는 왜 그렇게 많이 달라 그래? 이런 얘기고 미국은 너가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잖아 우리가. 그럼 미군 철수할까? 우리 철수하면 어떻게 되는데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스스로가 북한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북한 하나 정도 막을 수 있겠죠. 근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합작해서 대한민국으로 내려오면 너 스스로가 못 막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좀 지켜줄게. 방위비를 내라. 이런 거고.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러시아와 중국이 내려오는 걸 막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해서 국방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 세계적 상황을 보시고 좀 복잡하다. 그렇게 돼요. 국내 상황만 보실 게 아니라 제가 전문 선대변고도 얘기했지만은 국가의 운영은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사를 보면은 인류의 발달이 원숭이부터 진화된지 뭐 창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주 오랜 세월부터 가지고 있는데 이제 한국 보면 고조선부터 출발해가지고 뭐 고구려, 뭐 백제, 신라, 뭐 발해, 후백제, 고려, 조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오게 되고. 중국은 뭐 하은주 하는데 뭐 하상주 뭐 이런 식으로 오게 되고 일본은 또 뭐 이렇게 오게 되고 또 남아시아주 인도 쪽에는 인더스 문명이 이렇게 오게 되고 중동 쪽에 이렇게 오게 되고 유럽 쪽에는 보면은 이제 에게 문명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로마 이렇게 오잖아요. 신성 로마 제국 이렇게. 흥미있는 거는 유럽 보면은 로마 제국도 뭐 오랫동안 가지만은 영국과 프랑스가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영국이 뭐 생긴 지가 뭐 800년도 뭐 900년도에서 지금 2020년이니까 2019년이니까 한 12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사람들은 미국을 상당히 무시합니다. 미국은 꽤해야 200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1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가 자존심이 굉장히 높죠. 그럼 문화재도 많고 유적도 많고 해서 미국은 그 유물이나 유적이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자존심이 굉장히 셉니다.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망하고 흥하고 나라로 망하고 흥하는데 흥망성쇠가 있는데 나라가 망하는데 아름답게 망했겠어요. 나라가 망하는 데는 그게 부패도 있고 뭐 또 거기에서 또 반란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게 무지무지하게 많은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흥망성쇠 나라가 생기고 뭐 하나라가 망하고 상나라가 생기고 뭐 진안 홍안 생기고 뭐 이 나라 하나하나가 망하고 할 때마다 스토리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고조선이 망한 이유, 고구려가 망한 이유, 백제가 망한 이유, 신라가 망한 이유, 이 숱하게 많은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많이 있는데 그 역사를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아름답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생기고 망하고 흥하고 망하고 하는데 역사는 아름답지 않다. 우리가 역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건 좀 우리 환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사는 보면 침략과 침탈과 이런 강대국이 약사국을 침략의 문화다. 침략의 문화라고 봐도 됩니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하는 거기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역사는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다. 침략하고 망하고 하는 것이 아름답지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강대국의 침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북한과 대한민국의 문제도 있지만 세계의 강대국에 봤을 때는 하나의 팩타, 하나의 변수라는 거예요. 얘들이 지원해 줄 때만 독립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주국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 작은 나라가 자주국방을 이루려면은 주변 강대국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주변 강대국의 외교적 도움이 없으면, 군사적 도움, 외교적 도움이 없으면, 자주 독립, 그러니까 이 주권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다. 어느 날 갑자기 러시아가 쳐들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이 쳐들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이 쳐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동맹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맹관계를 잘 맺어야 이 존립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옆으로 잠깐 세면은 세계 정세를 보는 데 있어 가지고 자유주의 동맹에서 대표적인 게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은 굳건한 자유주의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동맹은 러시아, 중국, 북한, 베트남, 캄보디아 이렇게 해서 사회주의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은 정말 철벽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한일 간에 갈등이 있을 때 미국이 누구 편을 들 것이냐, 일본 편을 들게 됩니다. 태평양을 막고 있는 것은 일본이 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국은 반드시 일본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일본을 지키려고 합니다. 한국보다 일본을 더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교적 한일 갈등이 생기면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일본 편을 들게 되었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 나라가 각국에서 일본이 나쁜 나라는 거 알고 있어요. 일본이 식민지도 많이 하고 뭐 침략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일본이 나쁜 나라다 알지만은 이게 지형학적인 문제에 있어서 파워 게임에서 미국은 일본을 버릴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러고 미국의 정보망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인공위성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의 정보망이 있다고 하면은 이 5개가 순간적으로 공유를 합니다. 근데 한국에는 공유를 하지 않아요. 일본의 정보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미국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이 점도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번 지소미아 문제가 뭔가 하면은 한국에 있는 군사 정보 이런 걸 다 일본하고 공유한다 이런 건데, 공유가 돼야 여기 레이더망에서 중국을 잘 볼 수 있잖아요. 북한을 잘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미국까지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끊어버리면은 중국을 보는 그 레이더망이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보기 위한 아주 중요한 부분, 이 한국이다. 그래서 지소미아가 중요하다. 일본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동맹에서 정보의 최첨단에 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이 대만 문제도 그런 거예요. 왜 한국만 왜 다 모이느냐.
미국이 출발하면 이 사람 다 모여.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다 모이는 거예요. 얘들은 혈맹입니다. 혈맹. 왜냐하면 미국은 영국이 보기에 야, 너그 영국 사람 건너가 미국 만들었지 않냐? 이런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캐나다예요, 캐나다. 캐나다는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남은 저 땅에 와가지고 북아메리카에서 인디안 모라노고 생긴 나라 아니야. 호주, 너그도 남은 딸에 온 나라 아니야. 입장이 비슷하네. 캐나다, 호주, 미국 입장이 비슷하네. 이런 거. 나 영국에서 나온 거 아니야. 일본은 핵폭탄 맞았지만은 깨워주는 거예요. 그래, 얘들은 혈맹입니다, 혈맹. 근데 한국에 가서 해서 이제 중간에 끼들면은 반드시 일본 편은 됩니다. 그걸 이제 외국 관계에서 잘 보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대만이 지금 굉장히 지금 복잡해지고 있다. 항공모함이 나와버리니까. 중국에서 항공모함을 떼어버리니까. 항공모함을 추적해라. 태평양이 뚫혀버리면 안 되니까 항공모함을 차단해야 돼요. 그래가 또 대만 바다 밑에서 핵잠수함이 폭발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루머인지 잘 모르겠으나 바다 밑이니까 미국 구축함이 가서 폭발시켜도 지도세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 미국은 안 그랬다 이렇게 하는데요. 중국은 당황하다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만 상황이 급변이 돌아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라가 흥망성쇠가 있는데 아름다운 것만 아니다. 거기에는 건모술수라든가 대량 학살이라든가 온갖 나쁜 것들은 다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또 제가 젊었을 때 역사 공부를 이렇게 안 했지만 역사 공부를 많이 안 했지만 역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갖다가 잘 몰랐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한민국은 다 나쁘다는 거예요. 조센징 게으르고 약속 안 지키고 식당에 가면은 책상 의자가 식탁이 다리 4개가 맞지 않아서 삐까삐까하고 이렇게 딱 정리정돈 안 되고 조선 다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나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일본 식민사관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일본 식민사관을 받아가지고 말 안 듣고 당파 싸움 잘하고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대한민국이 좋은 게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의기소침해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환단곡이라는 책을 봤어요. 환단곡이라는 책을 보니까 옛날에 한국이라는 게 유라시아 근방에서 바이칼로 근방에서 생겨가지고 전 세계로 이 문명이 발달해 나갔다는 거예요. 이 한국이 뭐냐? 당군조선이 세운 나라라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수메르 문명을 일으키고 이래 된 거예요. 해서 전 세계로 다 나갔다. 그러니까 너무 자존심이 생기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당군조선이 구한국인가가 있었는데 전 세계로 뻗쳐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고대사에서 수메르 문화가 가장 오래된 문화라는 거예요. 가장 오래된 문화인데 그 수메르 문화가 한국에서 전해졌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 수메르 문화를 보면 쓰는 게 아버지라든가 이런 단어라든지 한국과 비슷하대요. 그러고 우랄 알타를 쓰고 있대요. 또 까만 머리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 세계 문명의 발상지 수메르가 한국에서 나왔다. 그랬더니 대한민국 국민이 당군조선이 세계의 문명의 발상지였구나. 그래서 자부심을 많이 느낀 거예요. 그래, 이거는 이제 제약학자들이 많이 주장하고 있고, 한단곡이라는 책이 있고, 또, 그에 대한 또 연구를 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이 한국을 끄집어내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갖게 해주는 데는 아주 좋지만은, 잘못하면은 이것이 좌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이 이렇게 훌륭한 역사를 가졌으니까 미국도 배제하고 일본도 배제하고 이렇게 해서 이 당군조선을 모이자, 즉 우리끼리 모이자, 즉 북한으로 모이자 이렇게 사상이 흘러갈 수가 많아서 상당히 경계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역사가 고대사에서 아무리 훌륭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도 현 시점은 아주 작은 나라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쩌만한 나라,
처음에는 한국 당군조선이 이렇게 다 전 세계를 있었지만 3,000년 전에 현재는 이렇다는 거예요. 현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몽골에서 징기스칸이 이 전 세계를 다 집어삼켰잖아요. 이 부분을 다 집어삼켰잖아요. 근데 지금 몽골 사람이 징기스칸이 위대했으니까 지금 몽골도 위대하다. 이 하는 건 좀 이상한 일이거든요. 지금 몽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노동자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거 역사가 아무리 위대하고 찬란하더라도 현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을 알고 나서 참 자긍심은 생겼지만은 현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현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은 기로에 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패스트 트랙, 이제 국회에다가 법률안을 이제 패스트 빠르게 상정해가지고 신속 처리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 내용은 또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고,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 한교안 대표가 지금 8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참 눈물겨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추운 날씨에 하룻밤만 밖에서 지내보십시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렇게 하면 참 견디기 힘듭니다. 지금 8일째 하고 있는데, 지금 단백용가요? 단백질이 나오는 거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생사의 기로에 있다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현 정국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나? 왜 이렇게 제1야당이 청와대 앞에서 천막에서 이렇게 단식 농성을 하게 됐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나 뭐 내 주위 사람들을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정치가 너무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치를 좀 쉽게 설명해 보겠나 해서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보다 이 정치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사람들, 또 더 상세히 아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는 정치인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고, 그냥 뭐 좋은 차 이렇게 유튜브 좀 보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 일부러 정치인들을 잘 안 만납니다. 정치인들을. 우리가 산에 살면서 인허가 문제, 또 회사를 운영하면서 뭐 여러 가지 시청이나 뭐 민원실에 또 찾아갈 일이 있지만은, 정치인들은 안 맞는 걸, 저희고 생활하고 못하러 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정치가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정치를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전공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생겼나를 보니까, 이 정치 상황을 왜 생겼나 보니까 역사가 길어요. 역사가 긴데, 문제의 발단은 뭔가 조선시대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쳐가 해방되면서부터 이 문제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해방으로 넘어온 이 시대에서 해방된 시점에서 이제 대한민국과 북한은 나눠지게 됐다. 이게 지금 현 정치 상황의 단초가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조선시대에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도적으로는 완벽했다. 지금 뭐 일부 사람들은 조선시대가 너무 부패해가지고 무능한 정부고 위교를 떠받들고 중국 4대주의 사상에 쩔어 있고 이래가지고 조선을 갖다가 이거 아주 나쁜 나라라고 해서 평가절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가 결국은 일본한테 나라도 뺏겼지 않냐. 이래서 조선을 아주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선을 이렇게 대충 보면은 제도는 완벽해요. 제도는 완벽합니다. 임금이 아침마다 와서 경연을 해서 공부도 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려고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면은 또 세종대왕이 밖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같이 또 백성들하고 같이 살고 이렇게 하고, 훈민여금도 만들고, 또 거기 훌륭한 유학자들이 많고 이럽니다. 그런데 한 500년 지나가면서 점점 관료들이 양반들이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니까 국방도 허물고 부정부패하고 이래가지고 뭐 일제 당해가지고 나라를 뺏깁니다. 또 세국 정치를 써가지고 그렇게 조선은 우리끼리만 잘 방어하면 되지 않냐 이래가지고 세계 정세에 몰란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포르투갈에서
서구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총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해방이 되는데, 일본이 핵폭탄 2발 맞고, 손들어갑니까? 일본은 이게 침략권성이, 원래 침략권성이 있는 나라예요. 일본은. 침략권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그래가 전 세계에서 상대를 해서 싸우다가 핵폭탄 2발 맞고, 이제 패전하게 되는데, 약간 옆으로 좀 세면은, 미국이 굳이 핵폭탄까지 떨어뜨릴 필요가 있냐.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군사력만 가지고도 일본 본토를 갖다가 다 제압할 수 있는데, 핵폭탄 2방을 떨어뜨렸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핵실험한 게 아니냐.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때 전쟁 때 한번 써먹어 본 것 같아요. 써먹어 보니까 핵이 정말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핵이. 핵이 너무 무서운 무기이기 때문에, 이거 참, 전 세계에서 이거는 핵 확산을 막아야 된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북한 핵을 가져버리니까 이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뭐, 좀 셌지만은, 이 해방되는 시기에, 미국은 이승만을 지원하고, 소련은 김일성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을 잘라서 이제, 북한은 사회주의,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이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구 선생은 중간에 있다가, 김일성 편을 동조하다가, 이승만으로부터, 제거된지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 김구가 암살당합니다. 그래가 해방이 돼가지고, 얘네들이 곧바로 이제 6.25 전쟁을 일으킵니다. 6.25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당시에 사회주의가 좀 성공한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 북한과 남한을 보면은, 북한이 좀 경제적으로, 위에 있었어요. 수력발전소, 지금 뭡니까? 압록강 수력발전소도 있고 해가지고 쳐들어오는데, 미국이, 태평양 방어선에서 한국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을 도와주자 해서 한국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이승만 거처가 나와서, 이승만 때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이승만 정부 시절에는 우리가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런 거 잘 모를 때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회주의, 민주주의 잘 모르는데, 그 당시에 조선에서 나온 사람들이, 6.25를 공부한 사람이 사회주의가 뭐고 민주주의가 뭔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혼탁하고 이래가지고, 또 4.19 부정선거 있고, 4.19 부정선거 있고,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하여튼, 대한민국 남한이 혼란스럽게 거지없어요. 그래, 박정희 대통령이 보니까, 야, 이래가 안 되겠다. 대한민국을 재건해야 되겠다. 해서, 5.16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독일에 가서 돈도 빌려오고, 이렇게 해서, 재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전두환 노태우리 쭉 거쳐가 내려오고, 이게 대한민국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 사람만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3대 세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 시점에 어떻게 됐냐? 보면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위에 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류가 지금 전 세계를 뒤엎다는 거예요. BTX라든가.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프랑스 이런 데 가보면 한국 영화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 좋아하고 이럽니다. 미국에도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좋아합니다. 그렇게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인간적인 민족이다. 이제 이걸 느끼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됐냐? 북한은 세계에서 하위 국가예요. 몇째간 하위 국가예요. 인권도 없지, 자유도 없지, 탈북자는 속출하고 있지, 문화는 없지. 이런 게 현 시점입니다. 그러면 지금에서 가서 선택을 하려면 대한민국을 선택할래? 북한을 선택할래? 하면은 딱 봐서 대한민국을 선택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세계 경제 10위고 자유가 있는 나라고. 북한은 해습 체제가 갖춰져 있고, 경제력은 세계 하위권에 가 있고, 탈북자는 속출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념 논쟁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념 논쟁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특징은 뭐냐면은 이 북한 애들이 항상 대한민국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공격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공격 많이 하죠. 칼기 폭파 사건, 최근에는 천안함 폭파 사건, 그러고 지하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또 남한의 간첩단을 만들고, 그 뿌리가 현 정부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 체제가 이 북한 체제로 넘어가는 상황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뭐, 야, 이제 북한으로 갈지 안 갈지 어떻게 하냐. 이 얘기인데, 지금은 징조들을 보면은 다 북한으로 넘어가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자유우파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하여튼 그런 건데. 그래가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제 세계 역사를 보면은, 왕조가 붕괴되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본주의를 이렇게 하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유경쟁, 시장경쟁. 그러니까 권력이 개입 안 하니까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더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이런 불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노동 착취가 생기고. 아이, 자본주의 보니까 이게 좋은 줄 알았는데 잘 사는 사람 저들은 잘 사네. 이렇게 해가지고 야, 안 되겠다. 뭐 평등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막스 레닌이 이제 사회주의를 만드는데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주의로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근데 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자본주의를 채택한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뭐 쭉 이렇게 있지만은 사회주의로 온 나라는 보면 러시아, 중국, 북한, 베트남 이렇게 오는데 사회주의에서 뭐 본받을 만한 나라가 없어요. 그렇게 사회주의에서 뭐 어떤 나라를 우리가 롤 모델로 따라갈 것인가 이렇게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유럽식 사회주의는 이제 스웨덴과 덴마크가 있는데 스웨덴과 덴마크 이런 건 괜찮지 않냐. 그래서 스웨덴, 덴마크 좋아요. 좋습니다. 이래 가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스웨덴과 덴마크처럼 이렇게 그렇게 한가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과 미국이 각격전을 벌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웨덴과 덴마크가 엄청난 또 시련을 겪었습니다. 겪은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 전쟁에서 자본주의가 이겼다고 봐지는 거예요. 뭐 이념적으로는 사회주의 평등주의를 내세운 거 있지만 이게 이념주의이 환상에 불과하다. 새로운 독재를 만들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로 갈래, 사회주의로 갈래?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무슨 가치관으로 갈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으로 갈래? 영국으로 따라갈래? 프랑스를 따라갈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이 러시아를 따라갈래? 중국을 따라갈래? 이래 보니까 역사를 공부해보신 분들은 미국 보니까 미국 건국 역사가 별로 또 아름답지가 않네요. 또 영국 보니까 이게 또 전 세계를 또 침략했어요. 미국도 마음에 안 들어. 영국도 마음에 안 들어. 프랑스도 좀 그래. 일본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야, 그렇게 한국이 어떤 국가 정체성을 어디다 둘 것이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한국이 이거 뭐, 러시아를 할래, 중국 할래, 북한 할래, 베트남 할래, 이건 다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건 다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으로 가져갈 것인가? 기독교 가치관으로 가져갈 것인가? 불교관의 가치관을 가져갈 것인가? 유교관의 가치관을 가져갈 것인가? 민주주의를 다시 개선발전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아직 민주주의가 정립이 되지 않았는데 한국이 지금 복잡한 난국에 가치관까지 정립하면서 하기에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확실한 것은 이게 북한식 사회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무슨 가치관을 따르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발전하고 가치관을 만들어내 나가야 되겠지만은 북한식 사회주의는 안 되겠다. 이거는 무조건 반대다. 하는 것이 제 말하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롤 모델로 할 수 있는 스웨덴이나 덴마크가 어떻게 됐냐 해서 보니까 여성신문에 나온 기고문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참 좋은 내용이라 가지고 힘든 농촌일과 도시의 분부 격차로 좌절감, 아무리 노력해도 낮은 임금 이런 거 아닙니까? 도시에 가면 성공한다 하는데 고생만 하고 눈만 뜨면 노동자 파업, 직장 폐쇄, 정당끼리 매일 치고받고 싸우고 이렇게 해서 차라리 이민 가버릴까? 이게 스웨덴의 가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토에 또 뭐 이래 돼가지고 아예 막 주권을 막 독일한테 넘겨줘 버릴까? 귀찮다 뭐. 아이고 뭐 우리나라에 시끄러우니까 뭐 우리나라 뭐 중국에 갖다 줘 버릴까? 뭐 이렇게 혹자가 생각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최고의 그 복지국가로 이렇게 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스웨덴, 덴마크가 하루아침에 그래 된 게 아니다.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문제, 뭐 민노총 문제, 노동자 파업 문제라든가 직장 폐쇄 문제라든가 정당끼리 싸우는 거 지금 뭐 이런 말 할 수 없죠. 그렇게 이 복지국가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고, 또 스웨덴이나 덴마크라는 나라하고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한국이 취하는 위치하고는 많이 다르다. 우리는 자주국방을 확실히 해야 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국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패스트 트랙 법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패스트 트랙 법안은 뭔가 하면은 너무나 중요한 법안이라서 빨리 국회에 상정해서 뭐 처리하자. 국회에서 가서 뭐 한 달, 두 달, 심지어 6개월, 아니면 뭐 계류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몇 년을 넘기는 법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빨리 처리하자. 한 게 패스트 트랙인데, 이 패스트 트랙 법안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일 여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만드는 법안 같아요. 그때 지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법안을 통과 안 시켜주니까 패스트 트랙을 만들자 해서 패스트 트랙을 만드는 건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이용해서 패스트 트랙에다가 선거법하고 공수처 법안을 두 개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패스트 트랙을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선거법과 공직자 비리수사 법, 공수처법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는데 제 생각에는 선거법 이런 건 안 바꾸면 좋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서 느닷없이 선거법을 개정하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안 그래도 뭐 정치 뭐 잘하고 있는데 뭐 또 선거법까지 개정해야 되느냐, 뭐 저희가 뭐냐, 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런 거고, 공수처 또 이 법안은 또 이건 또 뭐냐, 전 세계에 있는 법안이냐 이러니까 전 세계에 거의 잘 없대요. 뭐 중국 비슷한 데도 있고 뭐 그런데 독재 국가나 있는 그런 법안인데 이걸 꼭 해야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한경환 대표가 단식 투쟁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 트랙을 타는 선거법과 공직자 비리수사법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법안을 통과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하면은 지금 현 정부가 장기 집권할 수 있는 법안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현 정부가 뭐 하려고 이런 일을 하는데 장기 집권해서 뭐 할 건데 이런 얘기인데, 장기 집권해서 북한식 사회주의를 도입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뭐 정치의 문외한인 저희들도 그건 안 된다. 다른 정치는 다 좋지만 북한식 사회주의는 절대 반대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선거법이 뭐냐면, 선거법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요지가 뭐냐면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있는데 이 군소 정당들이 몇 석을 가지도록 배분해 주는 거예요. 군소 정당에 유리한 것. 예를 들어서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정의당, 민중당, 무소속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당이 있으면 뭐 여기서 뭐 한 10석, 5석 이렇게 해서 준다는 거예요. 절대 다수당이 안 생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고, 좋은 거 아니냐. 절대 다수당이 못 나오게 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군소 정당들은 결집력이 없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말하는 2중대, 3중대가 합쳐지면 3분의 2석을 능가할 수 있다. 이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군소정당을 2중대, 3중당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 3분의 1을 국회의원 수의 3분의 1을 통과한다. 그러면 개헌이 가능해진다. 개헌이 가능한데 어떤 개헌이 아니냐? 낮은 단계 연방제를 간다. 이렇게 작전을 짠다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이거 뭐 군소정당을 갖다가 도와주는 척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그 아류들, 2중대, 3중대를 양산시켜가지고 뭐 형님하고 하면서 서로 뭐 이렇게 커진다. 이런 작전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막아야 된다. 이거는 뭐냐? 이거는 개헌으로 가는 초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드릴 말씀은 개헌을 하게 되고 북한식 사회주의 가고 이러면은 국민한테 설명을 해주고 북한식 사회주의로 간다. 여러분 국민들 따라오라.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주고 목적지를 지향해주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 정부는 이게 뭔지도 설명도 안 하고 하는 순간에 공산주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은
그리고 일제강점을 당할 시기에 을사늑약이라고 합니까? 그거 채택될 때에, 산골짜기에 있는 백성들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한일 합방이 돼서 나라를 뺏기는 상황인데도 강원도 동막구로는 조선이 없어진지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5년 뒤에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살아보기는 일본 식민지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홍보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고, 공직자 비리 수사는 뭔가 하면은, 이거는 또 뭔가 하면은, 공직자들이 비리가 많으니까 잡아넣겠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잡아넣는데, 대통령이 만드는 공수처, 대통령이 만드는 사람들이 공직자, 장관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걸 수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마음에 들면 잡아놓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잡아넣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이나 장관이나 이런 공직자들을 갖다가, 마음대로 이렇게 탄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선거법을 만들어가 사회주의를 만들어 놓고, 사회주의 말 안 들으면 공직자 비리수사법으로서 처벌하겠다. 너무나 환상적인 전략 아닙니까? 북한식으로 가는, 북한식 사회주의로 가는 환상적인 전략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걸 선거법과 공수를 막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자유우파들의 생각입니다. 자유우파는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그런 세력들인데, 북한식 사회주의는 뭐냐면 세습을 하고 있는 거지, 일당 독재를 하고 있는 거지, 또 배분하는 거, 그리고 그 배분하는 것도 배급제도를 하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막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거법에 대해서 보면은, 소수 군소 정당들이 유리하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심상정 같은 사람, 손학규 같은 사람 찬성한다는 거예요. 몇 석이라도 얻어보자니까. 그러니까 이 국가를 위한 게 아니고, 사회주의가 됐든 공산주의가 됐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자기 국회의원 수만 5석, 10석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국가는 어느 방향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소정당에 찬성한다,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파들은 이 두 법을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문제점, 의문점이 있습니다. 너가 좌파 세력이 말하는 현 정부들을 말하는 거죠. 좌파 세력들이. 그럼 너가 그렇게 정의롭고 공정하고 그랬나, 평등하고 그렇게 했나, 너가 대한민국을 좀 나라를 잘 이끌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저거가 똑바로 했으면 우리도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 사람들 보면은 조국 사태 있죠. 조국 사태 정경심 해가지고 표창장 위조하고, 조국 또 사모펀드 하죠. 또 김경수 드루킹 하죠. 유재수 또 비리 있죠. 또 오거돈 비리 있죠. 유수민 또 신라젠 또 비리 있죠. 저거는 온갖 비리 투성인데 따라오라 이렇게 하면 이 말이 됩니까? 정의가 정의롭고 평화롭고 공정하고 이렇게 했으면 또 말이 되는데, 저거 하는 일들은 엉망진창인데 따라오라, 우리는 사회주의로 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하는 거 보면은 원전도 없애버리지. 원전 없애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일단 전기가 없어지지만은 핵을 만들 수 있는 완전 원천 봉쇄 당하는 거예요. DMZ 문제라든가 전부 다가 한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복지부 장관이 책을 냈는데,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방법, 이래가지고 백서를 내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대한민국을 파괴한다. 왜? 사회주의로 가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잘 살면은 사회주의로 안 가니까. 대한민국을 파괴하면 아이를 못 살겠다 해서 사회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옵니다. 임종석이 문제, 박원순 문제, 김명수 대법원 판결하고 사상 초유의 검찰에 나타나지도 않는데 기소를 하지 않는 사건, 유시민 신라젠에 해가지고 또
주가 조작하는 사건, 뭐, 이게 뭐 정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봐도 이렇게 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 따라오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 이야기는, 우리는 자유민주를 지켜야 된다. 이거 이제, 그런 얘기요. 국가 보안을 최우선시해야 된다. 아까 세계 지도에서 보였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본 것처럼 이 많은 나라들이 자기 국가를 방어하지 않으면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지도상에서 사라집니다. 지금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작은 나라지만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자기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를 최우선시해야 된다. 그런데 DMZ 초소 없애버리고 말이죠. 한박도 거기서 북한들이 와서 그 한포 또 설치하지요. 며칠 전에는 또 뭐 포를 쏘지요.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국가 안보를 최우선해야 된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서 이제 이렇게 헌법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말 한마디에 다 움직이니까 이거는 뭐 독재 아닙니까? 법치국가. 그리고 또 세계 평화를 또 지향해야 된다. 그리고 문화나 종교나 인종차별 없는 나라. 기회평등과 기회평등, 뭐 공정거래, 뭐 자유시장 경제, 개인의 자유, 인권 문제, 소유권 문제. 요즘 토지 공개념 개념도 뭐 도입한다고 합니다. 추미애 뭐 전 의원인지 모르겠지만 추미애 씨가 토지 공개념, 토지 국유화 하는 건데 이거는 중국이나 하는 거지만은 인간에 있어서 소유욕을 인정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건. 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 이게 지금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이거는 뭐 누구나 하는 겁니다. 스웨덴이나 덴마크처럼. 저 옛날에 저 명자 시대 때부터 그랬어요. 명자가 말하기를 늙은 사람이라든지 과부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어린애들 이렇게 고아원을 갖다가 잘 보살펴야 된다. 그 복지 얘기는 옛날부터 한 얘기예요. 명자 때부터 한 얘기입니다. 명자가 또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경제가 뭐냐? 배분의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회주의 있기 전부터 2000년 전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최종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서없는 얘기지만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선거법을 변화시키고 변경하고 공수처를 만들어가지고 북한식 사회민주주의로 간다. 그 증거들은 어디 있냐. 이제 보면, 증거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 이제 낮은 단계의 망제를 가기 위해 가지고 증거들이 보면 여기 뭐 원전 없애는 거, DMZ 하는 거, 뭐 한박도 사건, 군부대 해체하는 거, 지소미아 해체하는 거, 북측로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보니까 너는 사회주의로 가는 게 분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사회주의로 간다고 슬로건을 갖다 명확하게 내걸지 않고 슬그머니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슬그머니. 너가 보니까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고 자유파들이 사회주의를 반대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은 동네 아주머니들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 여기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뭐 나이 든 사람들이 기성세대들이 나와가지고 막 떠드니까 또 보수 꼴통들이 나와 떠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성세대들을 보면은 우리가 읽어놓은 70년 동안 읽어놓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가뜨리냐 해서 이제 나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자유우파 진영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기성세대 입장에서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너가 놀더라도 이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좀 놀아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은 농부가 마당이 있는데 한쪽 마당은 자유민주주의고 한쪽은 사회주의면은 사회주의 쪽으로 가서 놀면은 그
그게 옛날에 전장터에 지뢰나 폭탄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젊은이들이 가서 놀면은 다치고 젊은이들이 다친다는 거예요. 그 안전을 위해서 젊은이들은 이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너가 자유와 평화와 평등을 부르짖으면서 살아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저기는 위험한 곳이다. 그러니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은 너가 마음대로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누가 대학교 가고 싶으면 가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도 하고,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도 하고, 마음대로 놀아라는 거예요. 단 하나는 부모가 걱정하는 뭐냐, 너희들이 안전과 건강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교통사고 난다든지, 술 먹고 또 어디 싸워갖고 또 맞는다든지. 그래서 기성세대가 젊은이들한테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 젊은 세대들이 자유평등, 평화, 이렇게 개성, 이런 거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주의는 지극히 위험한 동네라는 거죠. 그건 뻔히 알면서 우리가 기성세대가, 나이 드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을 글로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 체제 안에서 자유롭게 경쟁하고, 그래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 성공하고, 놀고 싶은 사람 놀고, 개성을 발휘하고, 너가 마음껏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회주의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딱 우리가 쇠사슬을 묶인 것처럼 모든 자유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질 거다. 그런데 뭣도 모르고 하다가 공수처 통과되고 선거법 통과되면 그때 가서는 여러분 땅을 치고 후회도 안 된다 하는 게 저희들 자유파들의 생각입니다. 두섭지만은 인상 마치겠습니다.